안녕하세요. 저는 22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주도 이유식을 6개월 정도, 198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정말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아이주도 이유식을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유식을 이제 조금씩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아이주도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읽어보시면 좋을, 사실은 거의 읽어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아이주도 이유식이에요. 아이주도 이유식이고요. 출판사는 한빛 라이프. 이거는, 이 화면은 사실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인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육아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들으시면서 좀 도움 받으시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책 전체를 옮겨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유식 시작하기 전에 발췌해놓은 구절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기억해둘만 하다 싶은 부분을 좀 찝어서 해놓은 것이에요. 저는 모유 수유를 했고요. 전체 모유 수유를 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애기 엄마들이 더 참고하시면 좋을 발췌입니다. 이 발췌 부분을 보시고 더 흥미를 느끼신다면 책을 구매를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죽 이유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애가 적게 먹어요, 그래서 조바심이 난다든지 그런 면을 좀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 아기의 경우 최소 만 6개월이 지난 후에 시작하도록 한다. 첫 2개월 정도의 이유식은 오직 학습을 위한 목적이다. 음식을 향한 동기는 아이가 음식과 배고픔을 연관짓기 시작할 때 딱 한 차례 바뀝니다. 보통 생후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생후 6에서 9개월 사이에 이유식의 양이 점차 늘어나는 동안 모유나 분유의 양은 비슷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모유나 분유의 양이 줄고 이유식의 비중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생후 9개월경부터입니다. 생후 6개월의 아이들은 물건을 집을 때 손 전체를 사용합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나야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체를 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령의 아이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주먹을 펼 수 없으므로 음식이 손바닥보다 길쭉해야 합니다. 생후 6, 7개월의 아이는 보통 주먹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을 물어뜯거나 씹어먹습니다. 조금 베어물고는 다른 조각을 집기 위해 들고 있던 조각은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손바닥을 펴지 못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는 보통 2개월 남짓 지속되며 생후 8개월쯤이면 주먹 안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더 작고 이상한 모양의 음식도 다룰 수 있으며 더 이상 손잡이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응력 기르기. 일단 아이가 음식을 정확히 집을 수 있고 손 안의 음식을 먹기 위해 주먹을 펴는 법을 배우면 스스로 먹기 위해 두 손을 사용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두 협응력 발달의 일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음식을 쥐고 있는 손을 다른 쪽 손으로 인도하면 입으로 가져가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이가 이 사실을 알아내면 입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씹는 동안 음식이 계속 입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는 입술을 여닫지 않으면서 턱을 열고 닫는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입을 다문 채 씹는 방법을 터득하면 처음 입에 넣은 음식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다음 먹을 음식을 짓는데 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생후 9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는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작은 조각을 들어 올리고 건포도나 완두콩 같은 음식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담그는 동작도 꽤 정확히 할 수 있게 되므로 브레드 스틱, 빵 스틱을 적셔 먹거나 손가락에 살짝 묻혀 먹을 수 있도록 병아리 콩을 으깨 만든 후무스나 요구르트, 수프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담그기를 할 수 있기 전에 흐르는 음식을 제공하고 싶다면 부모가 대신 손가락이나 음식 조각을 찍어서 아이에게 주고 핥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아이가 집을 수 있는 음식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면 아직 어려서 다룰 수 없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실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질감과 모양을 다뤄보면 여러 음식을 먹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데 아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다칠 수도 있다. 가끔씩 아이들은 손가락을 음식과 함께 입에 집어넣는다. 실수로 손가락을 너무 세게 깨물지만 않으면 괜찮다. 아이가 먹다가 갑자기 운다면 손가락을 깨물었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를 방지할 길은 없다. 아이가 혼자 힘으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그저 재빨리 안아서 아픈 곳에 뽀뽀를 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야 할 음식. 질식을 일으키기 쉬운 음식. 모양 때문에 아이에게 특히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예로 통으로 된 혹은 큰 조각의 견과는 어린아이의 호흡기관을 쉽게 막을 수 있으므로 최소 만 3세가 되기 전까지는 피해야 합니다. 체리와 같은 과일을 주기 전에는 씨를 빼야 하며 포도나 방울토마토처럼 작고 둥근 과일은 반으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고 딱딱한 음식 조각이 들어있는 케이크와 캐서롤, 샐러드도 조심해야 합니다. 뼈 있는 생선도 1순위로 피해야 할 음식이며 고기를 줄 때는 연골을 제거합니다. 찰기가 있는 떡도 흡인 위험이 있으므로 설기 종류처럼 푸설거리는 것으로 주세요. 소금, 설탕. 소금은 아이에게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신장은 소금을 처리할 만큼 성숙하지 않으며 지나친 섭취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 함량을 낮추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아이가 커서 짠 음식을 선호하지 않아 좋습니다. 소금은 많은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넣는데 특히 조리해서 파는 식품과 가게에서 판매하는 육수와 육즙에 많이 들어가며 베이컨과 햄, 여러 통조림의 방부제로 쓰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소금은 요리할 때나 식탁 위에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숨어 있으므로 소금을 피하려면 요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 1세까지는 하루에 소금을 1g 이상, 나트륨은 0.4g 이상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된 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소금 함량은 아이에게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하루에 많은 양의 치즈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마산과 페타 같은 치즈와 슬라이스 치즈, 펴 바르는 치즈, 삼각 치즈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공한 치즈에는 100g당 1g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으며 빵 두 쪽에도 1g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치즈와 빵을 매 끼니마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살 때는
모든 음식의 라벨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을 나트륨이라고 표시하는 제조업체도 있는데 적혀있는 나트륨 함량의 2.5를 곱한 숫자가 소금의 양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적혀있는 나트륨 함량의 2.5를 곱한 숫자가 소금의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100g당 1.5g, 이게 나트륨은 0.6g입니다. 이상이면 소금 함량이 높은 것이고, 소금 함량이 이제 100g당 0.3g 이하면 낮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소량 섭취해도 괜찮은 짠 음식. 과도하게 섭취한 소금을 몸속에서 씻어낼 수 있도록 물이나 모유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 리스트가 있습니다. 파마산처럼 그런 딱딱한 치즈, 그리고 집에서 고기와 야채를 다져 만든 소시지, 떡갈비, 베이크드 빈스, 조미김, 씻은 김치를 넣은 주먹밥, 가능하면 피해야 할 짠 음식 리스트입니다. 조리해서 파는 식품,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 감자칩과 같은 짠 과자, 참치,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 통조림, 조리해서 판매하는 파스타나 카레 소스, 케첩이나 브라운 소스 등의 소스류, 고형 육수로 만들어 파는 그레이비 소스와 육수, 통조림 수프나 포장되어 나오는 믹스 제품, 훈제한 고기와 생선, 멸치, 절인 올리브, 간장. 어린아이가 위험 요소 없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고 요리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먹는 음식과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짠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허브나 향이 있는 채소를 이용해 풍미가 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매운맛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는데 초기에는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피하고 김치를 씻어주는 그 정도로만 제공합니다. 식탁에서 음식에 소금을 뿌릴 수도 있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정말입니다. 언젠가는 아이가 소금통을 집어 자신의 음식에 뿌릴지도 모릅니다. 설탕. 감미료의 역할로 설탕을 음식에 많이 넣지만 설탕은 주로 영양소를 포함하지 않고 열량만 제공합니다. 또한 이가 나기도 전에 치아를 손상시킵니다. 설탕 함량이 낮은 음식으로 이유식을 시작하면 나중에 단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설탕을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씩 케이크나 비스킷, 달콤한 푸딩을 먹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탕과 탄산음료는 영양상의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피하는 쪽이 최선입니다.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유아식에도 설탕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으며 소스와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 향을 첨가한 요구르트, 베이크드 빈스 등의 제품에도 설탕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이나 라벨에 적혀있는 자당이나 덱스트로오스, 과당, 포도당 시럽 혹은 옥수수 시럽이라는 명칭에 주의하십시오. 모두 유형이 다른 설탕입니다.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조리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설탕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시럽을 첨가하는 대신 달콤한 사과만을 사용하여 사과 파이를 만들거나 으깬 바나나를 넣어 요리의 단맛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으깬 바나나를 넣어 요리의 단맛을 더하는 걸 많이 했었어요. 마저 읽겠습니다. 영양가가 높은 천연 감미료인 당밀도 유용합니다. 또한 조리법에 지정된 설탕의 양을 반으로 줄여도 요리의 성공 여부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의 적당하지 않은 음식,
식품 첨가물과 글루탐산 나트륨, 그 MSG, 네, 아스파탐 등의 첨가제와 인공 방부제, 감미료는 가능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은 포장된 음식에 적혀있는 재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때 아이에게 계란 흰자를 주지 말라고 조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후 6개월이 이유식의 최소 권장 연령이 되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어졌지만 계란은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이 들어있을 수 있어 심각한 복부 감염을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아이에게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는 벌꿀을 음식에 넣거나 타서 먹이지 않도록 하세요. 아이는 면역력이 약해 보톨리누스 세균에 감염된 꿀을 먹으면 보톨리뇽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저는 모유 수유하는 동안 꿀을 먹지 않았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마저 읽겠습니다. 또 하나, 이유식 대신 미숫가루나 선식을 먹이지 않도록 합니다. 미숫가루나 선식에는 철분, 비타민 등이 분유나 모유에 비해 훨씬 적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미숫가루나 선식은 걸쭉한 형태라서 아이가 씹어먹는 연습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나치게 섬유소가 많은 식품은 칼슘, 아연, 철분 등의 중요한 영양소를 체외로 배설시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아이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음료수. 정상적인 수유를 제외하고 이 시기 아이에게 모유나 물 이외에는 음료수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 아래의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커피와 차, 콜라, 가당 음료나 탄산 음료, 이거는 아실 것 같고, 생우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생우유. 동물의 젖은 매우 포만감을 주고 모유나 분유에 대한 식욕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는 요리에 사용하거나 시리얼에 함께 줄 수는 있지만 돌 이전의 아이에게 음료로 주면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생후 7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잠잠한 시기를 지나는 경우도 매우 흔한데 이 잠잠한 시기에는 이유식에 진전이 없어 보이고 몸무게가 증가하는 속도도 한풀 꺾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건강하고 모유를 충분히 먹으며 매 식사 시간에 참여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런 기간은 보통 길지 않으며 이 시기 이후 갑자기 식욕이 늘고 먹는 기술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시기를 아이가 갑자기 작정을 하고 진짜로 먹기 시작하는 때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잠잠한 시기를 겪었는가와 관계없이 아이는 특정한 시기에 음식을 가지고 노는 일이 줄고 의도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처럼 진짜로 먹기 시작하는 현상은 생후 8, 9개월에서 만 1세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은 모유를 요구하는 일이 줄어드는 현상과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식욕과 능력에 맞추어 진행하는 접근법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음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엄마죠.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하게 하고 시간을 들여 천천히 연습하게 해보세요. 생후 9에서 10개월쯤이면 아이는 다른 식구들과 동일한 음식을 꽤 많이 먹고 아무런 문제 없이 대부분의 음식을 다룰 수 있게 되므로 어떻게 식사를 준비할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의 맞는 말 같아요. 또 다음 부분 읽을게요. 스스로 음식을 먹는 아이는 먹는 활동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여준 아이보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고
새로운 맛에 대한 모험을 즐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을 요령을 소개합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지를 항상 아이가 결정하게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면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는 입 앞쪽에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뱉는데 이런 행동을 할 때 야단을 치거나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가 음식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따라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가족이 모두 카레를 즐겁게 먹고 있다면 아이도 호기심 때문에 분명 먹어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식구가 평소 먹는 음식뿐 아니라 자주 먹지 않는 음식에 도전할 기회를 주어 매우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이유식을 시작하면 아이는 음식을 가지고 놀기만 합니다. 실제로 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신호는 아이의 똥에서 작은 조각들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모유를 먹는 아이의 부드러운 똥에서 알아보기가 더 쉽지요. 당일 이른 시간이나 그 전날 먹은 음식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나나가 검고 기다란 벌레처럼 보이는 등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몸이 음식에 적응하고 있으며 음식을 잘게 부수는 데 필요한 효소를 개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키기 전에 충분히 씹는 법을 익히면서 이런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점차 아이의 똥은 단단해지고 색이 짙어지지만 많은 양의 모유를 먹는 아이의 똥은 여전히 무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냄새입니다. 모유만 먹는 아이의 똥에서 나는 냄새에 익숙하다면 예상치 못한 변화일 수 있지만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방귀를 더 자주 뀌기도 하는데 이는 냄새가 독해져 알아채기가 더 쉬워진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똥이 바뀌기 시작하면 아래가 약간 따끔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똥을 싸자마자 바로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똥을 싸자마자 바로 기저귀를 갈아주도록 노력하는 편이죠, 엄마들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엉덩이를 씻겼는데요. 대부분 엄마들도 엉덩이를 씻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내용 넘어가서 충분히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 아이주도 이유식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아이들은 보통 특정 음식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거나 식사를 마쳤다는 분명한 신호를 부모에게 보냅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집어 유아용 의자 너머로 던져 떨어뜨릴 수도 있고 트레이 위의 음식을 전부 쓸어낼 수도 있습니다. 더 감지하기 힘든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 음식 조각들을 부모에게 건네는 아이도 있습니다. 몸짓으로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아이의 메시지는 곧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아이 주도 이유식 초기에는 음식을 던지고 떨어뜨리는 행위에 목적 의식이 덜하므로 아이가 배부를 때 알아차리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는 아이가 식사를 마쳤는지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식사라는 것이 진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을 배우고 음식을 탐색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와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필요한 영향을 주는지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단락이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이게 신기했는데 다시 읽을게요. 아기와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필요한 영향을 주는지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이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부모가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성장하는 기간에는 어린아이들이 탄수화물에 초점을 맞추고 질병에서 회복하는 기간에는 단백질이나 과일, 모유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전적으로 거부하는 음식이 훗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이런 행동이 정말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원하지 않는 음식을 강요받았을 때 아이가 매우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며칠 동안 한 가지 음식 또는 몇 가지 음식만 폭식하다가 갑자기 그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행동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실제로는 아이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음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루에 아이에게 필요한 양은 매우 적으므로 영양이 부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주도 이유식을 하는 아이들은 매 끼마다 먹고 싶은 음식을 가장 먼저 택하는 행위를 통해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와 욕구를 표현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 지방이 풍부한 음식에 곧장 손을 뻗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은 열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할 때 더 빨리 소비됩니다. 고기나 짙은 녹색의 채소를 먼저 먹는 아이도 있는데 아마 철분이 추가로 필요해서일 것입니다. 제가 타이핑 해놓은 것도 있네요. 아래의 내용은 성인과 큰 어린이가 목표로 해야 하는 각 식품군의 하루 필요량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개인이 한 줌에 줄 수 있는 양을 기본 단위로 했습니다. 리스트입니다. 야채와 과일은 5줌, 야채 3줌, 그리고 과일 2줌이 이상적임. 곡물과 탄수화물이 많은 야채, 쌀, 감자, 국수, 빵 등. 그것은 2줌 아니면 3줌. 그리고 고기와 생선, 그리고 렌즈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1줌. 이게 하루 필요량이네요. 그리고 치즈와 우유, 직접 만든 요구르트, 작은 생선처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1줌.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 씨앗류처럼 몸에 좋은 지방은 4분의 1줌. 얼만큼이야?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비율상 단백질과 지방을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 반면 유아들은 보통 탄수화물을 많이 먹습니다. 여기에서의 1줌은 아이 주먹으로 1줌을 일컫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돌이 되기 전까지는 이유식을 통해 아이가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때까지는 1줌의 원칙이 진짜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합니다. 음식 처리하는 방식 이런 건가? 읽겠습니다. 유기농이 아닌 모든 과일과 야채는 표면의 왁스와 살충제를 제거하기 위해 희석한 식초 약간이나 시중의 야채 세정제로 닦아줍니다. 영양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야채를 삶기보다는 찌는 방법을 택합니다. 영양분의 허비를 막기 위해 야채를 조리할 때 나온 국물은 소스 등으로 활용합니다. 가능하면 과일과 야채를 조리하기 전이나 먹기 직전에 자릅니다. 또는 표면을 감싸 냉장 보관합니다. 식품의 비타민 C 중에서 일부는 자른 표면을 통해 손실되는데 특히 상온에 있을 때 더 쉽게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조리 후 가능한 빨리 음식을 차려냅니다. 신선한 야채의 대체품이 필요하다면 통조림이나 말린 제품보다는 일반적으로 비타민이 더 많이 남아있는 냉동 제품을 선택합니다. 통조림을 구매한다면 시럽이나 소금물이 아닌 식품의 즙이나 물, 기름에 담근 제품을 고릅니다. 섬유소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섬유소. 엄격히 말하면 섬유소는 영양소가 아니지만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섬유질이 들어있으므로 식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질은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게 해줍니다. 섬유소에는 불용성과 가용성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는 통밀빵이나 국수 같은 통밀 제품과 밀기울,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가용성 섬유소는 귀리와 과일, 귀리가 그 오트밀로 많이 먹죠. 네, 귀리와 과일, 완두콩, 렌즈콩, 병아리콩, 현미에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성인과 큰 어린이에게 좋지만 아이의 경우 불용성 섬유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소화관을 자극할 수 있고 고섬유질 식품일 경우 칼슘이나 철분과 같은 미네랄 섭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강으로 만든 시리얼처럼 고섬유질 식품은 어린아이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통밀 식품에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많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 뱃속에는 공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이런 유형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영양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통밀빵이나 국수, 파스타를 줄 때 영양이 풍부한 다른 음식을 함께 제공해야 불용성 섬유소의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용성 섬유소는 장 건강과 배변 활동을 위해 다량 필요하므로 아이의 식단에서 귀리와 렌즈콩, 이거 렌틸콩인가? 렌즈콩? 아무튼 현미, 완두콩, 과일 등의 양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견과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견과류는 영양이 풍부하다. 지방 함량이 높아 단백질과 에너지의 좋은 공급원이 된다. 하지만 베어 물거나 씹기가 어려우며 기도에 걸렸을 때 다른 식품처럼 부드러워지거나 녹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경우 심각한 질식의 위험이 있다. 견과류, 특히 땅콩 등은 흔히 알레르기와도 연관이 있다. 땅콩 알레르기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최소한 돌까지는 견과류를 피하고 가능하면 더 오래 먹이지 않는 편이 좋다. 가족 내에 알레르기가 없다면 아이에게 견과류를 주어도 괜찮지만 곱게 빻거나 버터 혹은 스프레드의 형태로만 주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새돌이 지나기 전까지는 견과류를 통째로 먹지 않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이제 표로 되어 있는 내용은 주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식품의 유형이 쭉 나와 있고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B군, 비타민 C 이런 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음식에 저런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이거는 이제 아이주도 이유식을 할 때 흔히들 제공하는 재료들이 나와 있네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이걸 기억해두려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영양소 들어있었구나. 비타민 D랑 칼슘, 철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소 이런 거에 대한 포함 사항을 이제 표시해놨어요. 이게 아마 책을 딱 펼쳤을 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책 내용 또 읽겠습니다.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일부 영양소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 들어있으므로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A와 B, C, D 그리고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분과 건강한 뼈를 위해 필요한 칼슘은 식단에 부족할 수 있어 특별히 포함했습니다. 아연은 부족하기가 쉬운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따로 항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다시피 한 가지 식품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등어 같은 작은 등푸른 생선을 밥, 완두콩, 당근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철분, 칼슘, 몸에 좋은 지방,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게 됩니다. 후식으로 과일 한 조각을 먹으면 훌륭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생선은 영양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이지만 현재 영국 정부의 지침에서는 아이를 포함한 여아가
기름기 있는 생선을 일주일에 2줌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독소만으로도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자아이는 한 주에 4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는 엄청 생선을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기름기에 대한 얘기인가 이거는? 다음 또 읽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참치 등 대형 물고기나 심해어는 피하고 수은이 적고 DHA가 풍부한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작은 물고기를 중심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 2회면 필요한 영양분을 충족할 수 있을 거예요. 통째로 먹는 과일에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비타민C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과즙을 마시기보다는 통째로 먹는 편이 더 좋습니다. 대두에는 알루미늄과 식물 발정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두유와 콩고기처럼 콩으로 만든 제품을 특히 아이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자주 먹이면 안 됩니다. 쇠고기는 매우 훌륭한 영양 공급원으로 특히 철분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기름이 적은 안심을 굽거나 쪄서 줄 수도 있고 육수를 내어 다른 요리에 활용하는 형태로 제공하면 좋습니다. 육수를 낼 때는 채끝살이나 우둔살 부위를 이용하면 비교적 기름도 적으면서 영양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뽀빠이를 보며 자란 우리는 시금치에 철분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만큼 좋은 공급원은 아닙니다.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테이트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차 종류에도 피테이트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차는 식사할 때 함께 마시지 않는 편이 좋으며 어린아이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책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질문 같은 거 Q&A 형식으로 된 거를 읽어볼게요. 아이 똥이 너무 묽습니다. 정상일까요? 아이주도 이유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이유식 기간 동안 묽은 똥을 누는 일은 지극히 흔한 일입니다. 아이의 소화기관이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지는 동안 나타나는 특성으로 시간이 가면 점점 단단해집니다. 모유를 먹는 아이는 항상 똥이 부드러우며 이 상태가 몇 개월간 지속됩니다. 특히 모유만 먹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똥이 평소보다 묽어지면 아이는 보통 물을 더 많이 마시길 원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면 아이가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유를 먹이고 있다면 물을 자주 제공해야 하는데 아이가 거부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묽은 똥은 아이가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다거나 감염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에 이상이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편치 않아 보인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묽은 똥 자체는 정상이지만 토한다거나 노곤해한다거나 몸무게가 줄어드는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스트입니다. 모유를 자주 주고 분유를 먹인다면 물을 자주 줍니다. 그리고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 크림을 사용하고 기저귀가 지저분해지면 바로 바꿔줍니다. 지나치게 묽은 똥을 누면 엉덩이가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 계속 살피고 아픈 것 같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또 단락이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체중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으며 이유식을 시작한 처음 몇 달간 실제로 필요한 양은 매우 조금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영양과 열량을 공급하는 역할은 모유나 분유가 맡고 음식은 훗날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먹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놀이는 물체의 작용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주요 도구이므로 아이에게 가능한 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음식을 짓누르고 펴 바르고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부피와 크기, 모양, 질감을 익히고 다양한 유형의 음식 맛이 어떤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먹는 양이 늘고
가지고 노는 일은 줄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음식을 가지고 놀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원하는 만큼 가지고 놀 자유를 주고 음식을 먹으라고 재촉하지 않으면 적절한 속도로 기술이 발달합니다. 가끔씩 큰 아이가 특정 음식에 실증을 느껴 놀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배는 여전히 고프지만 새로운 음식을 원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새로운 음식이나 당신의 접시에 있는 음식을 주워보는 것입니다. 아이는 입과 목구멍의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사례가 들렸을 때는 어른 새끼손가락 한마디로 입 안을 살짝 훑어내듯이 음식물을 빼내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당근, 감자, 브로콜리, 사과, 단호박 같은 대부분의 단단한 음식은 찜을 해서 부드럽게 하고 바나나, 오이, 수박 등의 부드러운 음식은 생식을 하죠. 그 외에는 토스트, 파스타, 스테이크, 치킨 등을 소금 간 없이 마늘이나 양파 등을 곁들여 요리해서 주면 됩니다. 버섯도 풍미가 확 이렇게 좀 살아나더라고요. 버섯도 좋았어요. 읽겠습니다. 영상과 일기를 보니 생후 4개월에는 아이들이 음식을 집어 올리지 못했지만 이거 실험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음식을 쥐기 시작하면 물론 이게 다른 아이보다 빠른 아이도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음식을 쥐기 시작하면 모두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빠르면 생후 5개월부터 음식을 물어뜯거나 베어무는 아이도 있었지만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모두 자신의 행동에 완전히 몰입하는 듯 보였습니다. 생후 6개월 반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아이가 음식을 입에 넣는 방법을 알아냈고 1, 2주 정도 씹기 연습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뒤 삼키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음식을 가지고 노는 일이 줄고 더 의도적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손과 눈 사이의 협응력과 소근육 운동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작은 조각을 집을 수 있었습니다. 생후 9개월에 이르자 모든 아이가 식구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손가락을 사용했지만 숟가락이나 포크를 다루기 시작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아기 같은 경우는 15개월에 숟가락을 좀 제대로 사용하더라고요. 부모들의 보고에 따르면 덩어리진 음식을 다루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며 먹는 동안 구역질을 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기꺼이 새로운 음식에 도전했고 식사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질이 연구를 진행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생후 6개월까지는 아이에게 모유만 먹여야 하며 그 이후에 혼합하는 쪽으로 차차 옮겨가야 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질이 발견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의 아기 포유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인간의 아기들도 이유식을 통해 스스로 먹는 데 필요한 기술을 자신에게 딱 맞는 때에 발달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뜨겁게 먹지 않는 음식은 덮어서 재빨리 식힌 뒤 식자마자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야 한다. 특히 실온에서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세균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고기와 생선, 달걀의 경우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양이 많을 때보다 적은 양을 얕은 접시에 놓을 때 음식이 더 빨리 식는다. 네, 적은 양을 얕은 접시에 놓을 때 음식이 더 빨리 식지요. 다음, 요리하기 전에 고기와 가금류를 완전히 해동한다. 가금류가 뭐지? 실온에 두는 방법보다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로 빨리 해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제가 별로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네요. 또 가능하면 조리하자마자 음식을 낸다. 음식을 계속 뜨겁게 유지하려면 온도가 63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온도를 맞출 수 없다면 2시간 이내에 먹거나 나중에 다시 데울 수 있도록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혀야 한다.
고기와 생선, 달걀, 쌀의 경우는 특히 유의한다. 쌀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해서 차갑게 식힌 음식은 딱 한 번만 데워야 한다. 음식을 내기 전에 골고루 아주 뜨거워지도록 데운다. 그 다음에 식혀서 준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책에서 발췌한 부분이고요. 긴 내용이었지만 책에 있는 거에서 많이 생략? 저 이렇게 되게 부분만 따온 거라서 책을 꼭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주도 이유식 책 꼭 읽어보시고 즐거운 이유식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아이주도 이유식 하면서 있었던 일들과 함께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